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 직업이 직업인 만큼 또 제 배경이 사람들에게 인식되는 편견이 있는 만큼 제가 겪은 일을 쉽게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가 없어서 여기에 나오게 됐어요. 여기서만큼은 허심탄회하게 말할 수 있길 바라며 제 인생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 보육원에서 지냈습니다. 어릴 적에는 그런 고아인 제 처지를 그냥 받아들이려고 했지만 제가 견딘다고 해서 고아로 살아가는 게 쉬운 것은 아니었어요. 흔히들 묻는 집이 어디냐, 부모님은 뭘 하시냐는 질문에 제가 보육원 출신인 것이 드러나게 되면 사람들은 갑자기 없던 편견을 씌우며 저를 판단하곤 했거든요. 보육원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제가 겪어야 했던 차별과 편견은 어린 나이에 제가 견디기 너무 힘든 일이었죠. 그렇게 괴롭힘의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시달리던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그대로 보육원을 뛰쳐나오고 말았습니다. 어차피 힘들고 지긋지긋하다면 차라리 혼자 지내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제 생각처럼 호락호락하지 않더라고요. 학교가 아닌 사회는 야생이나 다름없었고 저는 내 편 하나 없는 야생에서 먹잇감이 되기 쉬운 초식동물이었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또 혼자 방황하던 중 저는 마음씨 좋은 노부부를 만나게 되었어요. 갈 곳이 없어 길 위를 배회하던 저를 알아보시고 도움의 손길을 건네주신 좋은 분들이셨죠. 아가, 늦었는데 왜 혼자 있니? 밤이라 위험한데 얼른 집에 들어가렴. 남의 일에 관심 끄세요. 가출한 거니? 부모님은? 어디 따로 연락할 곳도 없어? 부모? 나 고아예요. 힘들어서 보육원 뛰쳐나왔다고요. 이제 나 찾는 사람도 없고 돌아갈 곳도 없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도 관심 끄고 가라고요. 아이고, 예쁜 아가가 왜 이렇게 성이 나 있나? 그래도 길에서 지내긴 너무 위험할 텐데. 이제 날도 추워지고 말이야. 너 밥은 먹었니? 우리 집에 가서 밥 먹을래? 그래, 우리 집으로 가자. 방 하나 남았으니까 거기서 지내면 될 거야. 언제까지고 좋으니까 네가 편한 대로 있어도 된다. 처음에는 그분들의 이유 없는 호의가 불편하고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어른들에게 제대로 챙김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대가 없이 저를 도와준다는 게 믿기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지내면서 그분들의 진심을 알게 되고 저는 서서히 교화되어 가기 시작했어요. 아주 조금씩이었지만 제게 도움의 손길을 건네주신 그분들께 마음을 열게 됐던 거죠. 그렇다고 두 분이 저를 마음 편히 도와주실 만큼 여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를 자식처럼 생각하시면서 저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더라고요. 내 부모도 날 버렸는데 피도 안 섞인 사람들이 날 걱정하고 챙겨준다는 게 참 감사하고 벅찰 수밖에 없었죠. 그런 분들을 실망시킬 수 없었어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은 심정이었죠. 그분들 말을 따르고 기쁨이 되려고 행동하던 저였어요. 그러다 두 분이 제게 제안하셨죠. 진이야, 너 검정고시라도 봐볼래? 공부해서 대학도 가고 그럼 좋잖니. 대학이요? 에이, 제 주제 무슨 대학이에요. 됐어요. 전 그냥 돈이나 벌래요. 어차피 대학 갈 돈도 없는데요, 뭘. 네가 정말로 하고 싶다면 우리가 도와줄게. 그러니까 돈 때문이면 다시 생각해봐. 두 분이요? 대학 등록금이 얼만데... 그것도 그렇지만 왜 저를... 진이 네가 하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든 해줘야지. 진이야, 네 나이면 아직 안 늦었어. 너는 한창 꿈꾸고 노력할 나이잖니. 근데 네가 겨우 돈 때문에 미래를 포기한다면 어른으로서 너무 속상할 것 같아. 그러니까 원하는 게 있으면 이제라도 시작해보렴. 꼭 대학에 가지 않더라도 고등학교 졸업장은 있어야 하잖니. 두 분은 저에게 부모님처럼 제 삶의 길을 알려주시고 계획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다시 희망을 품고 정신을 차린 저는 그분들의 말씀대로 다시 공부를 이어가기로 했죠. 그렇게 저는 꿈을 키우며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꿈이 있었어요. 학교에서 날 무시하는 선생님들에게 시달린 게 많아서 그런지 어릴 때부터 내가 선생님이면 나 같은 아이들한테 잘 대해줄 거라는 생각을 늘 해왔거든요. 제가 받고 싶은 사랑을 제가 직접 실천하고 싶었던 거죠. 그 꿈이 공부하며 점점 더 커졌던 저는 교대를 목표로 공부를 시작하게 됐고 끈질긴 노력 끝에 교대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저를 보살펴 주셨던 할머니와 할아버지께서는 무척 기뻐하시고 기특해 하셨고 저도 이제서야 제 인생에도 빛이 드는 건가 생각했어요. 하지만 다른 문제가 있더라고요. 선생님이 되는 자격은 비단 성적뿐만이 아니었던 겁니다.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좋은 성적을 유지해봐야 저를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했어요. 고아라는 제 출신과 배경이 걸림돌이 됐던 거죠. 물론 법에는 고아가 선생님이 될 수 없다고 적혀 있지 않지만 현실은 법으로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아라서 이런 게 문제일 거다. 고아라 학부모들에게 항의가 들어올 거라는 등등 임용시험을 보기도 전에 저에 대한 말이 많이 오갔어요. 고아라는 낙인 지긋지긋했죠. 그래도 그땐 저에게 제 편이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 외에도 교수님과 선배 그리고 동기들이 많이 걱정해주고 위로해줬어요. 다들 제가 얼마나 선생님이 되길 바라고 노력하는지 알기에 현실의 벽에 부딪힌 제가 안타까웠나 봅니다. 더군다나 요즘에는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선생님상이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제 출신이 큰 문제가 될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이왕 시작하기로 했던 저는 절대 굴하지 않고 저의 꿈을 이루기 위해 더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편견과 차별을 겪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묵묵히 꿈을 향해 전진해 가기로 했던 거죠. 그렇게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하고 수업 연구를 하던 저는 어느덧 교생 실습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학생들을 직접 마주하고 경험을 쌓게 될 일을 기대하며 저는 더 열심히 수업을 준비했죠. 저는 누구보다 자신 있게 수업을 진행하고 교생 실습을 이어갔어요. 동기들도 다들 놀랄 정도로 노력했기에 이만하면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런 저의 다짐과 달리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걱정하던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이 아니라 같은 교육자의 길을 걷는 선생님들에게 상처를 받게 됐죠. 같은 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 다를 거라 생각했는데 제가 실습을 나갔던 학교에서 선배 선생님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듣게 됐던 거예요. 근데 지니쌤, 보육원 출신이라면서? 예? 아, 네. 어릴 적에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난 설마 했는데 정말이었어? 하, 기가 막히네 정말. 지니쌤은 정말 생각이 없는 거야. 순진한 거야. 보육원 출신이 교사를 한다니 꿈이 너무 큰 거 아닌가? 예? 왜 그러세요, 선생님? 제가 보육원 출신인 게 실습에 무슨 문제가 되나요? 당연히 문제가 되지. 학교는 배우러 가는 곳이지 지니쌤 같은 사람들 품어주는 자선단체가 아니잖아? 근데 고아 출신인 선생님이 애들을 가르친다 그러면 어떤 학부모가 좋아하겠어? 안 그래도 요즘 학부모들 눈이 높아지는데. 선생님 죄송하지만 그건 너무 과한 편견인 것 같으세요. 비록 제가 부모님 없이 자라긴 했지만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했고 저도 아이들 가르칠 자격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고 공부할 생각이고요. 혼자 노력하고 해봐야 뭐해? 사람들 편견이 그리 쉽게 없어질 수 있을까? 그리고 이건 지니쌤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쌤 출신 때문에 우리 같은 평범한 교사들까지 싸잡아서 욕먹게 되는 거 몰라?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 흐린다고 지니쌤 때문에 교사들 질이 다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괜히 이기적으로 욕심부리지 말고 지금이라도 다른 진로 생각해봐. 분에 넘치게 대학까지 들어갔으니 다른 일 해도 괜찮잖아. 그 말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아야 했습니다.
같은 교사들은 제 사정을 이해해 줄 거라 생각했는데 저의 출신 때문에 다른 교사들까지 피해를 본다는 말이 충격적으로 들리더라고요. 처음에는 속상하고 기분이 나쁘기도 했지만 어쩌면 그 선배 선생님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는 그 일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됐어요. 내가 정말 내 욕심만으로 아이들을 가르쳐도 될지, 교사의 길을 계속 꿈꿔도 될지 고민하게 됐죠. 그런데 그때도 할머니와 할아버지께서 그런 제게 다시 한번 힘을 주셨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휘둘릴 일 없어. 진인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너 같은 아이가 선생님이 안 되면 누가 선생님을 하겠니? 하지만 그 선생님 말도 일리는 있어요. 제가 하고 싶다고 다 되는 세상이 아닌데 세상 사람들이 저를 받아들이려고 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나중에 정말 학부모들 민원이 들어오면 감당할 자신도 없고요. 그렇다고 지금 여기서 포기하고 피해버리면 넌 앞으로도 계속 피하고 도망치기만 해야 해. 세상에 자신과 다른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의 없단다. 보통 사람들은 누구나 편견을 가지고 차별을 하기 마련이야. 그렇다고 네가 그 사람들의 생각을 다 바꿀 수 있겠니? 아니면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피해서 네 인생을 포기할 거야? 그건 아니죠. 그 사람들이 가진 편견이 제가 잘못한 일도 아닌데요. 그래, 바로 그거야. 넌 잘못한 게 없지. 다른 사람들이 뭐라 생각하건 간에 넌 그냥 네가 할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나중에 욕을 먹고 차별을 당하더라도 그건 그때 가서 견뎌낼 일이지. 그러니까 더는 포기하지 말고 도망가지 마라. 진이야, 네가 용기를 내야 그런 너를 보고 용기를 가질 아이들이 생길 수 있는 거야. 네가 처음 선생님이 되기로 꿈꿨던 이유가 바로 그거였잖니. 그제야 저는 선생님이 되기로 꿈꿨던 이유를 다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고아라는 이유로 선생님들에게마저 외면받던 제가 저 같은 아이들에게 힘이 되는 선생님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선생님이 되기로 한 건데 이제 와서 물러서면 저 같은 아이들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아줌마 아저씨의 위로에 다시 힘을 얻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마 그때 그분들이 안 계셨다면 저는 또 금세 포기하고 세상을 뒤로 한 채 도망쳐 방황하고 있었겠죠. 하지만 저를 믿어주시는 그 단 두 분의 힘으로 용기를 낼 수 있었고 저는 결국 임용고시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출신 배경도 자라온 과정도 이 세상에서 보는 시선과 그들이 판단하는 자격에서도 이루기 힘든 꿈이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되고 제가 느끼는 감정은 더더욱 특별했어요. 또 제가 하는 일에 있어서 정말 최선을 다하려고 했죠. 거기다 저는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겪거나 느끼지 못한 일들을 자라오면서 경험했기에 저처럼 힘든 환경에 있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선생님이 되겠다고 다짐했어요. 정말 열심히 수업 준비를 했고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고 소중한 인격체로 대하려 했죠. 그리고 첫 수업에 들어가 열정적으로 수업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자기소개를 할 때부터 유독 까불던 한 학생이 수업 도중에 제 말을 끊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쌤 진짜 김씨 맞아요? 이씨 아니에요? 이씨 맞죠? 승준이었나? 궁금한 걸 바로 질문하는 건 좋은데 수업과 관련 없는 건 쉬는 시간에 질문하자. 근데 이번 질문만 선생님이 지금 대답해 줄게. 선생님 김씨 맞아? 승준이가 왜 선생님을 이씨라고 하는 건진 쉬는 시간에 물어볼 테니까 그때 대답해줘. 알겠지? 자, 그럼 이어서 수업할게. 여기서는 우리가 조금 전 교과서에서 배웠던 걸 쌤! 진짜 이씨 아니라고요? 분명히 이씨 맞을 텐데. 돌아가신 고모랑 똑같은데. 쌤! 우리 집에 쌤 사진 있어요. 야, 조정규, 너 우리 집에 왔을 때 쌤 사진 봤지? 우리 할아버지 방에 들어갔을 때 서랍에서 쌤 사진 본 적 있잖아. 맞지? 아무래도 쌤이랑 저랑 친척인 것 같은데. 와, 진짜 이거 1000만분의 1의 확률 아니냐? 이거 유튜브에 올리면 조회수 대박 터질 텐데. 승준아, 이제 그만하자.
방금 얘기에 대해서 궁금하면 선생님이랑 쉬는 시간에 더 이야기하고. 지금은 다른 친구들이랑 수업해야지. 자, 그러면 수업 이어갈게요. 교생 실습을 했을 때도 선배 선생님께 수업 관련으로 조언을 들었을 때도 한 반에 꼭 한 명 정도 관리하기 힘든 학생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승준이의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에도 많이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다른 질문도 아니고 제 이름의 성을 가지고 이상한 얘기라니 황당하긴 했죠. 또 제가 고아이다 보니 혹시나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제가 고아라는 게 저 스스로에겐 창피하지 않았지만 그건 제가 생각하는 것일 뿐이지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에겐 그리 반갑지 않은 조건이었어요. 특히나 학부모님들의 입김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요즘 학교에서는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제 약점이었죠. 그러다 보니 속으론 흠칫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다행히 수업을 진행하면서부터는 더 이상 같은 질문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점점 잊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은 아니었어요. 수업이 끝나자마자 승준이가 제 곁으로 오더니 조금 전 물어본 말을 또 이어가기 시작했거든요. 쌤, 왜 김씨로 사는 거예요? 일부러 정체 숨기고 사는 거예요? 그럼 죽은 것도 아닌 게 맞죠? 죽은 척한 거죠? 왜요? 혹시 비밀 요원 그런 거예요? 우와, 진짜 짱이다. 승준아, 잠깐만. 승준이가 상상력이 좋은 것 같은데 선생님은 정체를 숨기는 것도 아니고 성이 이씨도 아니야. 얘기 들어보니까 승준이 가족분들 중에 선생님과 닮은 분이 있어서 아무래도 승준이가 오해하는 것 같아. 선생님은 오늘 승준이를 처음 봤거든. 선생님이 승준이를 봤다면 못 알아보거나 모른 척할 리가 없잖아. 안 그래? 아닌데. 할아버지 방 서랍 위에 있는 사진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한복 입고 찍은 거 기억 안 나요? 머리도 그땐 이렇게 곱슬머리처럼 했고요. 선생님 태어나서 한복을 입은 적이 한 번도 없고 머리도 그렇게 심한 파마도 한 적 없어. 미안. 승준이가 기대한 사람이 아니라서. 대신 선생님과 보내게 될 1년 재밌고 친하게 지내서 승준이가 착각한 가족분처럼 가까운 사이가 되자. 제가 충분히 알아듣게 이야기를 했지만 승준이는 여전히 제가 사진 속 인물이라고 생각했어요. 수업 시간이 끝날 때마다 복도로 교무실로 찾아와 사진 속 인물이 아니냐며 끈질기게 물었죠. 첫 부임으로 담임을 맡지 않아 여러 번 수업을 들어가 보니 마주치기도 힘든데 말입니다. 제가 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교권이었다면 혼을 내며 쫓아낼 수 있겠지만 요즘은 학생들의 정서적인 부분을 많이 고려해야 하고 학부모님들도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말이 통하지 않는 승준이를 붙잡고 해명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다 이런 일이 계속되면 앞으로의 수업에서도 학생들을 관리하는데도 부정적인 영향이 생길 거라는 우려에 단호하고 확실히 대응하기로 했죠. 승준아, 승준이가 가지고 있는 상상력은 정말 대단한 능력이야. 근데 그 좋은 상상력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거나 현실에서 아닌 걸 맞다고 일방적으로 우기는 건 정말 잘못된 일이야. 선생님은 승준이가 본 사진 속 가족이 아니야. 그리고 아까 들어보니까 사진 속 가족분이 하늘나라에 가신 것 같던데 한번 하늘나라로 간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순 없겠지. 또 선생님은 성이 이씨도 아니고 한복을 입은 적도 없고 파마도 한 적 없으니 승준이가 생각하는 가족분이 아닌 게 확실하고. 선생님이 하는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그러면 또 선생님의 사진 속 가족이라며 말하지 않는 거다? 네. 선생님 말 이해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승준이 상상력은 정말 좋은 능력이니까 그걸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앞으로 선생님이랑 더 친하게 지내고, 알겠지? 단호한 표정으로 조금은 차가워 보일 수 있게 얘기를 하니 승준이도 더는 얘기를 꺼내지 않겠다고 대답했어요. 부임 첫날부터 학생에게 단호한 모습을 보인 게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이것도 선생님으로서 해야 할 일이며 배워가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앞으로 할 수업에 있어서 방해될 수 있는 요소를 잘 처리한 것 같아 안심됐어요. 이후 그날 마지막 수업까지 무사히 마치고 퇴근할 수 있었죠.
첫 수업에 생각지도 못한 일로 몸과 정신이 피곤했지만 다음날 수업 준비를 해야 했던 저는 밤 늦게까지 아이들에게 가르칠 방법과 진도를 공부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수업 준비를 철저히 했던 저는 자신 있게 학생을 가르쳤고 전날보다 더 원활한 수업을 이끌었습니다. 어제처럼 난감하던 상황도 없었죠. 그제야 어제 당황스러운 일로 수업 내내 가지고 있던 긴장감이 풀리는 듯 했어요. 짧은 교무 회의를 마치고 퇴근하려고 했죠. 그런데 서둘러 퇴근하려던 그때 정장 입은 사람들이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맞고서는 저와 할 이야기가 있다며 절 어디론가 데리고 갔어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고 낯선 남성들이 나타나니 놀랐던 저는 겁에 질린 채 아무 말도 못하고 따라가게 됐죠. 따라가 보니 나이든 남성 한 분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분께 황당한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정말 많이 닮긴 닮았네. 네? 뭐라고 하셨죠? 그리고 누구세요? 누구신데 사람을 이런 식으로 만나자고 하시는 건지. 죄송합니다. 김진희 선생님 맞으시죠? 네, 맞는데요. 제가 뭘 좀 확인하고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는데 직접 찾아뵈면 저희나 김 선생님이나 또 승준이나 불편한 상황들이 생길 것 같아서 이렇게 실례되는 행동을 했습니다. 승준이요? 승준이 가족분이신가요? 그럼 전화 주시고 교무실로 찾아와 주시면 될 텐데. 전 승준이 가족은 아닙니다. 승준이에게 할아버지 되시는 분의 비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찾아온 건 어제 김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확인차 또 경고차 말씀을 드리려고 찾아왔고요. 네? 경고요?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어저께 제가 승준이에게 한 말과 행동에 대해 떠올렸어요. 그리고 아차 싶었습니다. 어제 제가 한 행동이 승준이 가족분들에게는 문제가 된 거라고 생각했어요. 요즘 교사들이 빈번하게 겪는 일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놀라진 않았지만 부임하고 이틀 만에 생긴 일로 아차 싶었고 또 걱정됐죠. 그런데 제가 생각한 것과 다른 부분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야기가 잘못 전달되었는지 제가 하지 않은 말에 대해 얘기를 하시더군요. 듣기로는 김 선생님께서 승준이에게 회장님의 돌아가신 따님이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사진 속 따님 말이죠. 네? 제가요? 아니요, 저 그런 적 없습니다. 어제 승준이가 수업 도중 저를 사진 속 가족분과 착각하길래 아니라고 말했고요. 그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쉬는 시간마다 찾아와서 같은 인물이라면서 물어보고 의심하길래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아니라고 해명하고 짚고 넘어간 것밖에 없어요. 저는 장난으로라도 아니면 대충 넘어가려고 승준이에게 사진 속 가족분이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맹세코요. 혹시 제 말을 확인해보고 싶으시면 승준이와 같은 반 아이들에게 물어보셔도 돼요. 수업 도중이라 애들 있는 앞에서 얘기했으니까요. 그리고 승준이와 개인적으로 나눈 이야기도 아직 하루밖에 지나지 않아서 제가 더 기억하고 있으니 대화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다면 전부 다 말씀드릴게요.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정말 실례가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승준이가 회장님께 얘기를 전하는 과정에서 전달이 잘못된 것 같네요. 확인을 더 꼼꼼히 해봐야 했는데 워낙 예민한 부분이라 저희가 서둘러서 행동하다 보니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이 놀라시고 황당하셨을 텐데 죄송하고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장님의 사정을 이용해 사칭하거나 이용하는 사람들이 예전부터 너무 많아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다 보니 실수를 한 것 같네요. 네. 근데 사실 오늘 김 선생님 뵙고 많이 놀라긴 했습니다. 그래서 더 무례하게 행동한 이유도 있고요. 정말 많이 닮으셨네요. 저희 회장님 따님과 말이죠. 승준이가 어제 얘기했던 사진 속 가족이 승준이 할아버님의 따님이신가 보죠? 저랑 얼마나 닮았길래. 정말 많이 닮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더 급하게 찾아왔던 겁니다. 돌아가신 지 한참 지난 분을 사칭한다는 생각에 말이죠. 그럼 돌아가신 지 오래되셨군요. 저는 승준이가 하는 얘기를 듣고 저랑 또래인 줄 알았는데. 네, 20년도 더 지난 일이니까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부군과 같이. 어쨌든 오해가 풀려서 다행이네요. 그럼 전 그만 가봐도 되는 거죠? 네,
실례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비밀로 좀... 그럼요, 오해였는걸요. 기분 나쁠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기분 좋게 넘어가기로 했어요. 착각과 오해로 일어난 일이었고 더군다나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 그리고 그의 가족들과 굳이 문제를 일으킬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 궁금하긴 했습니다. 도대체 승준이 할아버님의 딸과 제가 얼마나 닮았길래 승준이부터 비서라고 하는 분까지 닮았다고 하는지 궁금했죠. 그런데 궁금하기만 할 뿐 저와 관련 있는 일이라곤 생각하지 않았어요. 동갑 내지는 비슷한 또래라면 고아인 저와 관련이 있지도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나이 차이에 20년도 더 지난 일이라고 하니 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벌어진 일로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고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제 인생이 뒤바뀌기 시작했죠. 다음 날 수업을 마치고 퇴근하려던 도중 어제 배웠던 승준이 할아버님의 비서분께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걸 봤어요. 또 무슨 볼일인가 싶어서 목례를 했는데 옆에 있던 노 신사분이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떨린 목소리로 소리를 치셨어요. 해리야! 해리 너 살아있었구나! 우리 해리가 살아있었어! 왜 이러세요? 사람을 착각하시는 것 같으세요. 저기 선생님, 이분 좀 말려주세요, 네? 회장님 진정하시죠. 김진희 씨는 어떤 상황인지 모릅니다. 김 선생님, 이분이 제가 모시는 회장님이십니다. 승진이에겐 할아버지가 되시고요. 어제 제가 김 선생님 뵙고 난 이후 회장님께 돌아가신 따님과 닮은 모습을 말씀해 드렸더니 꼭 직접 두 눈으로 보시겠다고 하셔서 모시고 왔습니다. 저를요? 왜요? 그게 회장님께서는 왜는 왜야? 네가 내 손녀 혜리라서 그렇지. 넌 내 손녀가 맞아. 네 엄마랑 얼굴이 이렇게 똑같은데 어떻게 아닐 수가 있겠어? 혜리야, 이 하리비가 미안하다. 내가 널 일찍이 찾아야 했는데 내가 널 찾지 못해서 미안해. 날 용서하지 마라. 손녀도 못 찾고 지난 세월을 살아온 날 원망해라. 미안하다. 저기 지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오해 아니다. 우리도 다 알아보고 온 거야. 네가 보육원에 맡겨져 자랐다는 것까지 확인하고 온 거라고. 그래, 네가 어떤 심정인지 충분히 이해한다. 놀랍지? 이게 무슨 일인가 싶고. 어느 날 갑자기 늙은 노인네가 찾아와 자기 손녀라고 하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을 거야. 나도 믿기질 않았다. 승준이가 학교에 내 딸 하은이가 있다고 했을 때까지만 해도 말이지. 아니, 최 실장이 우리 하은이와 똑같이 생긴 선생이 있다고 말했을 때도, 여기 도착해 널 내 눈으로 보기 전까지도 내 손녀가 아닐 확률이 높다고 생각했어. 근데 네 얼굴을 보니까 알겠더라. 검사 따위 하지 않아도 우리 하은이 딸, 내 손녀 혜리라는 걸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 넌 내 손녀야. 그날 우리 하은이 그리고 조서방과 같이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한 혜리가 맞다고. 세상 일이 이렇게 갑작스러워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전 그날 제 가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를 기다리고 계셨던 노신사분께서 저희 외할아버지셨어요. 승준이와 최 실장님께 저에 대한 이야기를 연속해서 들었던 할아버지께서는 혹시나 싶었던 마음에 사람을 시켜 저에 대해 알아보셨다고 했어요. 그러다 제가 보육원 출신이라는 걸 아시고 26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시신도 찾지 못했던 손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셨다고 했죠. 그 작은 기대에 할아버지께서는 저를 보러 찾아오셨고 딸과 똑같은 얼굴을 한 저를 보곤 손녀라는 걸 확신하셨다고 했습니다. 물론 저는 그러한 사정을 몰랐기 때문에 그 상황이 당황스럽기만 했어요. 제가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건 할아버지와 한 친자 검사 결과 목의 혈족이 맞다는 결과가 나오고 난 뒤였죠. 하지만 그래도 이 상황이 좀처럼 쉽게 이해되진 않았습니다. 얼떨떨한 상황이었어요. 그런 제게 할아버지께서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된 비극을 설명해 주셨죠. 사고가 있었어. 네가 도를 간 넘겼을 때 가족들 다 같이 겨울을 즐기러 여행을 떠났단다. 원래는 나도 같이 출발하려고 했는데
일이 생기려면 꼭 그런 건지? 회사 일 때문에 난 네 할머니랑 다음날 출발하기로 했어. 그런데 하필 그날 출발 전에 눈이 내려 도로가 미끄러웠던 거야. 고속도로야 제설 작업도 하고 차들도 계속 다니니 별 문제가 없지만 차도 별로 안 다니고 굽어진 산도로는 달랐어. 조심해서 운전한다고 한 것 같은데 사고가 났고 뒤따라가던 네 외삼촌 하옹이가 사고 직후 즉시 구조를 하려고 했지만 낭떠러지라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없었지. 내린 눈과 도로 사정으로 구조대원이 오는 것도 늦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 불길에 네 부모인 하은이와 조서방이 세상을 떠났단다. 그리고 그날 너 역시 네 부모와 같이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했지. 그때 네 시신이나 유해가 나온 건 아니었다만 사고 직후부터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주변을 샅샅이 찾아봐도 널 발견할 수가 없었거든. 너무 어린 너였으니까 화마가 널 흔적도 없이 집어삼켰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됐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널 찾으려 애써야 했는데 미안하다. 그때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잃어서 나도 제정신이 아니었어. 전부 이 하레비 때문이다. 날 원망해라. 내가 정말 미안하다.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이 생기면 악재가 연달아 겹치는 건지 제가 들어도 누굴 원망할 수 없는 우연과 악재가 겹친 듯했어요. 또 말씀하시는 내내 손녀인 저의 얼굴을 제대로 못 쳐다보시고 힐끔힐끔 보시는 할아버지를 보면서 어서 빨리 마음을 편하게 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저를 둘러싼 일들이 혼란스럽고 믿기지 않았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잘 적응하는 척 보이려고 노력했어요. 제가 살면서 겪은 일 중 할아버지께서 가슴 아파하실 이야기는 하지 않고 좋은 부분만 이야기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제가 긴 방황을 하지 않고 사회의 한 구성원이 될 수 있게 해주셨던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도 외할아버지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저 역시도 할아버지 댁으로 가 저에게 친척이 되는 가족들을 만나게 됐어요. 돌아가신 저희 엄마의 남동생들이자 저에게 작은 외삼촌과 막내 외삼촌이 되는 분들, 그리고 외숙모들과 사촌들까지. 그 중에는 제가 가족을 찾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줬던 막내 외삼촌의 아들 승준이도 있었습니다. 승준이 덕분에 많이 어색할 수도 있는 자리가 조금은 편해질 수 있었죠. 그런데 처음 만난 가족들 중 유독 저에게 눈을 떼지 못한 한 분이 있었어요. 작은 외삼촌이셨는데 처음 저를 봤을 때부터 뚫어지게 쳐다보시더니 자리하는 내내 저에게 눈을 떼지 않으셨죠. 그렇다고 제게 말을 걸어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눈빛이 부담스럽고 불편하긴 했지만 제가 봐도 돌아가신 엄마와 쏙 빼닮은 제 모습에 작은 외삼촌이 저를 쳐다보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럴 것도 엄마와 작은 외삼촌 사이가 각별했다고 했거든요. 막내 외삼촌은 나이 터울이 많이 나는 막내라 저희 엄마에 대한 기억이 많이 없다고 하시는데 사업으로 바쁜 할아버지와 할머니 대신에 작은 외삼촌을 보살핀 사람이 저희 엄마라고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작은 외삼촌이 느낄 감정이 남다르겠다고 생각한 저는 작은 외삼촌께 제가 먼저 다가가려고 했어요. 외삼촌 감사해요. 뭐가? 저 찾는데 가장 많이 애써주셨다고 할아버지께 말씀 들었거든요. 고생해 주셔서 감사해요. 고생은 무슨. 내가 찾았으면 몰라도 결국 못 찾아서 이제야 네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건데. 그나저나 괜찮니? 네? 뭐가요? 그냥 이것저것 전부 다. 갑자기 가족이 생겨서 낯설기도 하고 혼란스러울 텐데 말이야. 네, 좀 그렇긴 한데 좋은 일이니까요. 나쁘지 않은 혼란스러움이에요. 그래. 도움이 필요하거나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고 날 찾아오렴. 내가 많이 도와줄 테니. 외삼촌은 저를 뚫어지게 봤던 모습과 달리 저에게 시큰둥한 모습이었어요. 또 대화할 때마다 놀란다고 할까요? 긴장하는 모습이 보였죠. 그런 모습이 이상하긴 했지만 외삼촌도 갑자기 나타난 조카가 어색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가족에게 둘러싸여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이 질문 저 질문에 대답하다 보니 외삼촌의 이상한 모습을 금방 잊어버렸고요.
거기다 또 하나 자리를 마무리할 때쯤 할아버지께서 제게 하신 말씀 때문에 다른 생각은 다 잊어버리게 됐죠. 해리야, 이제 가족들과도 인사를 다 했고 너도 원래 너를 받아들인 것 같으니 제자리로 와야지. 네가 선생님을 계속하고 싶다면 강요하진 않겠지만 배우고 싶은 공부나 일이 따로 있거나 아니면 할아버지 사업에 관심이 있다면 내가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게 지원해 줄 수 있어. 그리고 이제까지 힘들게 살면서 네가 누리지 못한 것들 다 누리고 살아야지. 할아버지 집으로 들어와라. 와서 이 노인네 말벗도 대주고 이 할애비가 우리 손녀에게 해주지 못한 것들도 받으며 지내. 집으로 아예 들어와서 살란 말씀이세요? 그래. 너무 갑자기 말씀하셔서. 근데 지금 드는 생각도 그렇고 길게 생각해도 그렇고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요. 저 돌봐주신 할아버지 할머니 생각하면요. 배워서 아시겠지만 두 분 몸이 불편하시거든요. 제 도움이 필요하신 연세 몸 상태여서요. 그건 걱정하지 마라. 그분들이 어떤 분들인데 내가 모른 척하겠니? 우리 혜리 이렇게 바른 아이로 자라는데 가장 큰 도움을 주신 고마운 분들인데 그 은혜 갚아야지. 두 분께는 당연히 도움을 드릴 거야. 앞으로 사시는데 조금의 불편함도 없게 해드릴 테니 그 걱정은 하지 마라. 정말 감사하긴 한데 두 분 곁엔 제가 꼭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할아버지를 그분들보다 후위로 둔다는 건 아니고요. 당장 두 분 곁엔 제가 필요해서 그래요. 자식도 손녀도 아닌 남인 저를 뒷바라지 하신다고 고생하셨던 분이라 제가 곁에서 은혜를 갚아야 하고요. 그리고 지금 제게 더 필요한 건 없어요. 선생님이라는 직업도 제 상황에서 가능한 직업을 고른 게 아니라 제 오랜 꿈이었고 또 앞으로도 계속 하고 싶어요. 저 신경 써주시고 저와 같이 있고 싶은 할아버지 마음은 이해하지만 제 입장도 이해해 주세요. 대신 할아버지께 제가 매일 들려서 같이 시간 보내고 적적하지 않으시게 찾아뵐게요. 그래도 원래 네가 살았을 삶은... 아니다. 뭐 이것도 다 네 욕심이고 강요지. 그래, 무슨 말인지 알았다. 그럼 너 마음 편한 대로 해라. 또 내가 두 분께 어떻게 은혜를 갚아야 할지 알려도 주고, 그리고 무엇보다 너 할애비 애태우면 안 된다. 지난 20년 넘게 애탄 할애비 속이야. 할아버지 섭섭하게 하면 안 돼. 할아버지께서 최대한 섭섭하지 않게 제안을 거절하긴 했지만 제 마음도 편한 건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저와 1초라도 더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을 잘 알았으니까요. 그럼에도 할아버지 제안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혈연 관계도 아닌 제게 바라는 것 없이 베풀어 주신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떠날 수는 없었으니까요. 제가 조금 바빠지더라도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며 두 분에게 잘하자고 마음을 먹었죠. 그렇게 앞으로 바빠질 제 삶을 기뻐하며 할아버지 댁을 나서려고 했는데 정원 한편에서 작은 외삼촌과 외숙모가 하는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 집 식구이고 핏줄이지만 아직은 객식구 느낌이 들었던 저는 최대한 예의에 어긋나지 않으려고 했고 그래서 두 분의 대화를 엿듣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 대화가 저와 관련이 되어 있었거든요. 또 그 대화로 인해 모두가 모르고 있던 일이 밝혀지기도 했고요. 여보, 걱정 안 해도 되는 거 맞아? 우리가 먼저 대비하거나 손 써야 하는 거 아니냐고. 아이, 사고 당시 걔가 몇 살인데 그걸 기억해. 당신이 이렇게 난리치는 게 더 문제야. 아니, 그거 말고 아버님께서 혜리 씨한테 사업 넘겨준다고 하시면 어떡하냐고. 아이,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제가 회사에 대해서 뭘 알아? 나이는 몇 살이고. 물려주신다고 해도 가지고 계신 재산이나 물려주시겠지.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당신 누나 예뻐서 어쩔 줄 몰라 하셨던 아버님이라면서. 원래 회사도 당신 누나가 받기로 되어 있었다며. 그거야 누나가 일을 잘하니까 그런 거지. 그런데 여보, 제발 생기지도 않을 일로 걱정하지 마. 그런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이 집안의 안주인이 될 사람으로서 넉넉한 모습이나 보여. 혜리 쟤 잘 챙겨주라고. 사업에 관심도 없는 저를 경계하는 외숙모의 대화 내용도 이상하고 듣기 썩 좋지 않았지만 그보다 작은 외삼촌이 했던 짧은 문장이 저에게 굉장한 의문점을 줬어요.
제가 어려서 사고 당시를 기억 못할 거라는 그 말이 말이죠. 그 말의 뜻은 사고 당시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못해야 하는 일이 있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뭘까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갔고 잠을 설치며 유추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기억이 있었죠. 보육원 원장 선생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었는데 언젠간 저희 부모님께서 저를 데리러 올 수도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보육원에 맡겨졌을 때 저희 아빠라는 분이 몰래 저를 두고 가려다 원장 선생님에게 들켜 잠시지만 얘기를 나눴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알게 된 사실에 따르면 그건 불가능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차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으니까요. 저는 사고 직후 행방불명이 되었고요. 느낌이 왔어요. 제가 행방불명이 된 것과 보육원에 맡겨진 것이 작은 외삼촌과 관련이 되어 있을 거라는 느낌이 말이죠. 저는 다음날 아침이 밝기도 전에 제 발로 떠났던 보육원으로 찾아갔어요. 제가 유추한 생각이 맞는지 대조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제 의심이 확신하자마자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 할아버지 댁으로 갔습니다. 할아버지께 제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제 이야기를 들으신 할아버지께서는 어제에 이어 다시 온 가족을 집으로 불러들이셨죠. 작은 외삼촌이 가장 마지막으로 할아버지 댁으로 들어왔고 외삼촌이 집 안으로 발을 들이자마자 할아버지께서 고함을 치셨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시길래 또 불을... 너 이 새끼! 네가 그러고도 사람 새끼야! 뭐 때문이냐? 뭐 때문에 짐승 새끼도 안 할 짓을 한 거야? 아버지, 아버지라는 말도 하지 마라! 난 너 같은 놈 낳고 키운 적 없어! 이제 네 입으로 말해봐. 도대체 왜 그런 거야, 왜?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뭘 했다고... 야, 하승아, 도대체 무슨 일이야? 재수씨, 이게 무슨... 이 새끼가 네가 끝까지... 금수보다 못한 네가 저지른 잘못 네 입으로 말하란 말이다! 잘못이라뇨? 제가 하루 사이에 무슨 잘못을 해요? 그래, 네 놈이 끝까지 오리발이라면 내 입으로 말을 해주마. 말하고 네 모든 것을 빼앗을 게다. 26년 전 네 누나가 사고 났을 때 네 놈 그때 뭐라고 있었어? 무슨 짓 했어? 아버지, 사고 얘기를 왜 지금... 너 빠른 대로 말해라. 네 누나 사고 네가 저지른 거냐? 해리 보육원에 보낸 것 말고도 네 누나 사고도 네가 한 짓이야? 아버지,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경찰들도 확인했잖아요. 사고는 정말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제 눈앞에서 매형이 몰던 차가 중심을 잃더니 도로 밖으로 떨어졌다고요. 정말이에요. 그럼 해리에게 한 짓은 네가 한 짓이 맞다는 거지? 네? 그게... 그럼 몇 가지 더 물어보자. 해리 차 안에서 빼낸 거냐? 차 밖에서 찾은 거냐? 그땐 차 안에서... 그러면 네 누나, 네 매형 구할 수 있었어, 없었어? 네 누나! 네 손으로 죽였어? 네가 죽인 거야? 아니에요, 아버지. 시간이 없었어요. 매형과 누나를 구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었어요. 죄송해요. 그때 저도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고요. 그리고 제가 내려갔다 같이 사고에 휩쓸릴까 봐 겁이 났어요. 그래서 누나가 살려달라고 외칠 때 망설였어요. 나중에 정신 차리고 내려가긴 갔는데 갑자기 불이 붙어서 해리만 구할 수 있었고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넌 이놈! 그걸 도대체 왜... 그 얘기를 도대체 왜 이제서야... 그럼 해리는 왜 보육원에 맡긴 거냐? 그 무서운 상황에서 겨우 구해낸 네 조카를 왜 보육원에 맡겨? 무서웠어요. 제가 바보같이 행동해서 누나랑 매형을 구하지 못한 게 밝혀질까봐 두려웠어요. 해리는 기억도 못하겠지만 제가 해리를 보면 그 모습이 떠오를까봐...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 근데 그게 다예요. 누나와 매형 사고는 저랑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아시잖아요, 제가 누나 얼마나 따랐는지. 그리고 해리의 경우에는 보육원에 맡기면 성인 될 때까지 큰 문제는 없겠다 싶어서... 죄송해요, 아버지. 미안하다, 해리야.
제가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으로 보육원을 찾아갔을 때 원장 선생님께 여쭤봤던 건 제가 보육원에 맡겨진 날 저희 아빠라고 한 사람의 인상착의였습니다. 매사 꼼꼼한 성격인 원장 선생님께서 분명히 기록을 해놨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맞았고요. 원장 선생님께 저희 아빠라고 주장한 사람의 인상착의를 확인한 후에는 할아버지께 찾아가 그날의 일을 다시 한번 물어보며 작은 외삼촌의 모습이 저를 보육원에 맡긴 사람과 같았는지 확인했어요. 평생 그날을 잊을 수 없던 할아버지께서는 제 얘기를 듣자마자 보육원에 절 맡긴 사람이 작은 외삼촌이라는 걸 아셨고요. 그리고 작은 외삼촌도 더 이상 그날의 일을 숨길 수 없게 되자 모든 걸 실토했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됐던 제가 처음으로 느낀 감정은 허무함이었어요. 외삼촌이 저를 보육원에 맡긴 건 대단한 음모와 이유가 있어서라고 생각했는데 알게 된 이유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저는 화조차 나지 않았지만 할아버지와 집안 식구들은 달랐습니다. 외삼촌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외삼촌이 몇 날 며칠을 할아버지께 가족들에게 또 저에게 비는데도 말이죠. 혜리야, 내가 이런 말 하는 것도 기만이고 잘못이라는 거 안다. 너한테 정말 면목이 없다. 너한테 정말 미안해.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돌아가서 누나와 매형 그리고 널 구해내고 싶다.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건 진심이야. 진심으로 너한테 미안해. 삼촌 죄송해요. 전 따로 드릴 말씀이 없어요. 또 제가 너무 어렸을 때 일이라서 그런지 비현실적이라 잘 와닿지도 않아요. 다만 저희 부모님 제 삶이 다를 수도 있었다는데 아쉬움과 억울함이 좀 있을 뿐이죠. 하지만 그런 감정 할아버지께 말씀드리진 않았어요. 할아버지께 감정을 부추길 생각도 없고요. 내가 너한테 비는 건 너한테 정말 미안해서 그래. 누나가 나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내가 그런 짓을. 난 정말 사람도 아니다. 인간도 아니야. 근데 너한테 만회할 기회를 한 번만 줄 수 없겠니? 나 이렇게 너한테 아무것도 못하다 하늘 날아가면 누나 매형 볼 수가 없다. 제발 나한테 기회를 주렴. 그렇게 해준다면 내가 너한테 모든 걸 다하마. 널 위해 살아갈게. 외삼촌, 제가 이런 말까지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저 외삼촌 처음 뵌 날 마당에서 숙모와 한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이 모습 진심이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얘기라니? 혹시 할아버지 사업 관련해서? 그건 네 외숙모 생각이었어. 난 그때도 내 잘못 때문에 그쪽으로는 생각도 못했다고. 삼촌, 할아버지 사업은 이미 포기했다. 할아버지가 나 용서한다고 해도 네가 용서한다고 해도 사업 이어받지 않을 거야. 내가 바라는 건 내 잘못 조금이라도 되돌릴 수 있게 널 위해 사는 거다. 내 진심 제발 알아다오. 내가 정말 잘못했다, 혜리야. 삼촌은 정말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런 삼촌에게 기회를 주길 바랬죠. 중간에 굴러들어온 저로 인해 가족 사이에 문제가 생기는 걸 원치 않았거든요. 하지만 할아버지와 다른 가족들의 뜻은 강경했고 결국 작은 외삼촌은 다른 가족들의 용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주셨던 회사 내 위치, 재산 등등 모든 것을 빼앗기고 집안에서 쫓겨났어요. 지금까지도 가족들과 연을 끊겨 지내고 있고요. 그럼에도 외삼촌은 저와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중입니다. 저는 틈틈이 외삼촌과 연락하면서 가족의 연을 이어가고 있어요. 제가 자라오며 이 세상에 버림받았다는 감정을 누구보다 제일 잘 알아서 그런지 저만큼은 외삼촌의 손을 잡아주고 싶어서 말이죠. 그리고 이미 벌어진 일을 주워 담거나 되돌릴 수 없듯이 진심으로 반성한 외삼촌의 잘못을 언젠간 가족들이 용서해 줬으면 합니다. 이렇게 넉넉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건 제가 저희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받은 사랑 덕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두 분께 잘하려고요. 또 저를 두 분만큼이나 어쩌면 두 분보다 더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우리 할아버지와도 좋은 추억, 즐거운 시간 많이 가지려고 해요. 나중엔 외삼촌도 포함된 모든 가족이
행복하길 바라고요. 꼭 그날이 오길 바라며 저에게 벌어진 기적 같은 사연은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